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주제를 정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SK프렌치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그리고 와우넷의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경기, 실적, 그리고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경제 지표, 또 유럽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은 여전히 좀 횡보를 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윤종빈 센터장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불황에 대한 어떤 이제 짙은 그림자를 지원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 투자 주체들의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거래소 시장의 경우 지난주에 꽤 큰 폭의 그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던 그 흐름이었었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자신감이 결여된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강도상에서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좀 적은 강도로서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일단 주 중흐름 속에서는 좀 이 제한적이나마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주간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굵직한 어떤 이벤트거리를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화요일에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 실업 관련된 그러한 어떤 이제 지표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기 관련 지표들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생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가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번 주에 화요일에 산업생산 그리고 이 목요일에 3분기 실질 GDP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 GDP 수치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하는 대목에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체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이 은행 업체들의 은행주들의 그런 실적이 이번 주에 많이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티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런 업체들이 될 수가 있겠고 IT에서는 인텔, 구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동향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아직 좀 예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주 후반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지수는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봐주셨습니다. 이럴 때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도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 시각 현재는 850억 원, 1,000억 원을 오늘 또다시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권의 수급 각각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서 살펴봐야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한 포인트는 좀 뒤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일단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4분기 실적을 4분기부터 1분기까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은 아마 본격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 이런 형태 3분기 실적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는 투자 주체들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11월 달이 지나서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 그 부분부터는 이제 내년 장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은 지수 관련주가 여기서 더 낙폭을 더 빠진다면은 11월 달을 대비해서 11월, 12월을 대비해서 박스권 하단에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것은 좋겠지만은 많은 포지션은 대형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은 지금 썩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12월 달 이후 11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방향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 주체들이 딱히 방향성을 잡을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 관련된 대형주에 접근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련된 또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오늘 중소형주 랠리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윤정빈 센터장께서는 11월 중반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때 바이오가 이 장세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황성호 전문가는 11월까지 개별주 장세가 역시나 이어질 것이다. 콘텐츠 관련주가 다만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저희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넷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설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두 분으로부터 의견 또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11월 중반까지 바이오가 주도한다라는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이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어떤 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 그러한 부분들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된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현재 이제 이 대통령 후보들의 경우도 이 대기업을 좀 옥죄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계속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대형주가 아직은 좀 힘을 받기가 힘든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대안처로서 좀 중소형주들을 시장에서는 선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 다음 달 중반경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이제 문제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540포인트 수준에서의 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의 어떤 뭐 이제 이 많은 폭의 상승세가 연출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등락폭 그리고 등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섣부르게 좀 매매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중심축은 여전히 지금까지 코스닥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중심축의 역할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 진영이 뭐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 뭐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진영이 향후 뭐 한 달 정도의 흐름 속에서는 코스닥 증시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쪽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오버슈팅성의 그 흐름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급등 나오고 있는 뭐 전자 결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이 급등에 따른 좀 과열권의 신호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회피하면서 빠른 순환매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전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은 바이오를 중심 축으로 해서 시장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전자 결제 관련주들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요. 좀 과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앞으로의 상승에는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도 11월까지는 중소형주의 강세, 다만 중심으로 앞서서 뭐 컨텐츠 관련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그 컨텐츠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도 어떻게 광의의 컨텐츠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그 코스닥이나 그 기타 그 장내 종목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넓어지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간간히 출현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빼고, 지금 지금 그 엔터 관련주가 한번 올랐고, 게임주가 한번 올랐고, 게임 관련 종목들이 한번 올랐고, 바이오는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세를 한번 준 상태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 랠리가 펼쳐진다고 보기는 약간 좀 반대적인 의견을 좀 보이겠고요. 컨텐츠 관련주에서 모바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자체 컨텐츠 개발로 지금 그 어떤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원 미디어라든지 지금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는 예림당이라든지 오로라 같은 종목들은 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서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 자체 콘텐츠를 지금 그 개발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이런 영역들에 있는 회사들은 실적에 비해서 즉 다른 여타 그 업종에 비해서는 어떤 고평가에서 오버슈팅이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앞으로 좀 유심히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11월 달까지는 중소형주가 갈 것이다라는 데는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중심 종목에 대해서는 바이오주 그리고 컨텐츠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와우넷 메신저로 설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검색창에서 와우넷을 치신 다음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중앙 메신저를 치시면은 저희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두 달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9월 수출입 물가 자료를 보면 한 달 전보다 수출 물가는 0.3%, 수입 물가는 0.9% 각각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유화학과 고무제품 등 공산품이, 수입 물가는 1차 비철금속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다음 달부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자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밀가루를 시작으로 주요 소비재의 연쇄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와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지난 6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물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사료 등 2차 재료로 이용하기까지 통상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턴 우리나라도 에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올해 말부터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가격 상승률은 내년 1분기까지 밀가루 30.8%, 전분 16.3%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분업계 관계자는 밀가루는 상품 가격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상승으로 다음 달에는 가격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옥수수와 대두 등 사료값 인상으로 우유값 역시 불안해지면서 우유와 연관되는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상승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에다 정부가 물가 상승엔 극도로 민감한 만큼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업계는 올해는 정부 눈치를 보며 적자를 감수하다가 내년 상반기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새 은행권의 신용불량자가 46% 증가한 25만 명으로 카드론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9% 증가한 48만 8천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가량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기준 제정을 협의하고 확정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약관대출을 평균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보생명이 10년 만에 경쟁자인 하나생명을 누르고 생보업계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교보생명의 총 수입 보험료는 1조 9,100억 원으로 하나생명의 1조 7,800억 원보다 앞섰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 신계약에서도 1분기 교보생명이 대한생명을 크게 앞섰다며 이 같은 구도가 지속될 경우 교보생명이 생보업계 위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올해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부분 377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목표를 이같이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노후된 교통관리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시스템 통합 관리업체 경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방범용 CCTV 확대 방안,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스마트 하이웨이 구상.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려면 경봉에 시스템 통합 관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CCTV가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나오는 영상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통합하고 제어하는 기술력이 되겠죠. 경봉은 최근 20억 원 규모의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구시로부터 수주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노후장비 교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지자체 버스 노선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잇따라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까지 수주액이 지난해 전체 수주액과 맞먹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같은 수주에 힘입어 경봉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영업이익은 37.3%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의 좋은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엔 400억 정도 수주 목표를 잡았는데, 아마 500억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전국 도로의 30%를 지능형 교통체계로 구축한다고 밝혔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CCTV 통합간지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 정부에서 하는 ITS 인프라, 전국 국도에 대한 ITS 인프라가 2011년까지 전국 도로 대비 1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2020년도까지 30%까지 확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그 녹색 성장의 그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한 600억 정도 하고 싶습니다. 잇따른 호재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봉이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은 중소형주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두 11월까지는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데 동감을 해주시면서, 다만 중소형주의 랠리를 주도하는 업종군을 바이오와 컨텐츠로 좀 양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의 랠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좀 못 가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유동성의 쏠림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던 중소형주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해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황성우 전문가께서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금 그 실물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경기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 시그널은 지금 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라기보다는 지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편입 종목들은 평가가 좀 고평가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풍선 효과, 즉, 대형주가 못 갈 때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성장성이 부각되는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랠리는, 당분간, 지금 현재 그 일부 테마주 종목들을 빼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업이 호전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로 구분 지을 게 아니라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서 이익 기반도 견조하게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을 꽂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내 급등주와는 좀 차별해서 보는 시각을 가지시길 권하고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것이 수익률에는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윤종빈 센터장께서도 11월 중순까지는 중소형주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주 초반에
540포인트에서 좀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차례의 조정 파동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20일선은 한번 살짝이라도 좀 깨뜨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1선까지 가지도 않고 곧바로 뭐 한 이틀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코스닥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그 예의가 되는 예. 거죠. 더불어서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유동성도 그만큼 강도 있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그 조정 흐름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 이 부분 자체는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어떤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코스닥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예의가 되는 예. 반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시가총액 규모도 사상 최고 수준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도 많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모멘텀 이런 어떤 이제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장기 박스의 고점에 대한 그 돌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지수가 54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대략 뭐 550포인트 이상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두 분께서 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코스닥이 그동안 정말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박스권이죠. 550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재평가되면서 레벨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랠리 언제까지 계속될까? 11월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같은데요.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다라는데 여러분께서 64%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컨텐츠 관련주가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데에는 36%가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주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그렇다면 최선호주 어떤 걸로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종목군들을 대개 같은 업종 내에서 한 4개 정도를 뽑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원 미디어. 일본 애니메이션의 고온의 시청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물론 애니메이션이 유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킬러 타이틀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일정 시청률을 확보하게 되면은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그리 고평가 상태 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예림당하고 그 오로라 요 두 종목군들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이제 그 메이저 배급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레드로버 같은 경우도 콘텐츠 관련주로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네 종목군들을 주요 콘텐츠 업종의 주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지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컨텐츠 관련주들 4가지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바이오주에 주목하자라고 네.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군일까요? 네, 뭐 말씀은 이제 바이오주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좀 이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오 쪽보다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IT 부품 진영에서는 완전히 뭐 소외되는 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이제 빠른 순환매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순환매 흐름 속에서 IT 부품주 중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뭐 이제 상승 흐름이 강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이 되겠는데요.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10,000원에서 저항에 강하게 좀 부딪혔었던 그 흐름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10,000원에 대한 그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 이 매수가 이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10,000원 윗선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의 그런 과정을 진행을 시켜 나가게 될 텐데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뭐 12,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레벨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테마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런 종목도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기울이고 지켜보실 만 하겠습니다. 네, 향후의 상승을 바이오가 주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옵트론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